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로 담당하고 있는 이찬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4주차 수업입니다. 제 4주차 수업은 여러분 교재의 95쪽입니다. 95쪽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에 관한 부분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 2, 3, 3주 동안에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의 차원 분석, 즉 할당, 급여, 전달, 재원 이 네 가지의 차원 분석 체계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급여와 전달 체계를 배웠고 오늘은 재원 체계, 즉 비용에 관한 부분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익히 수업에서 학습된 내용이지만 사회복지 정책의 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 차원을 분석하는 틀이 되겠죠. 첫 번째가 할당인데, 할당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배분, 즉 급여의 대상이 누구냐. 두 번째는 급여의 형태, 즉 사회적 공급을 대상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거냐. 그래서 현금과 현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고요. 세 번째 이제 전달 체계, 지난주에 했던 내용으로서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간의 조직 체계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오늘 마지막 시간 차원 분석의 네 번째, 재정입니다. 어떤 재원을 사용할 거냐.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에서 보듯이 사회복지 정책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죠. 바로 그때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과 확대라든지 또 축소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재정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재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정책의 체계에서 보았듯이 사회복지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제도가 다양한 만큼 또 그 재정 구조, 재무 구조가 다르겠죠.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은 크게 볼 때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공재원으로서 우선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오늘 강의의 후미 부분에서 이제 민간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볼 겁니다. 공공재원은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그 비용을 상회하는 것이게 되겠죠. 사회복지 정책의 공공재원이 되는 조세에 관한 부분들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살림, 그 세금과 정부 지출에 관한 선행적인 학습,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시죠. 정부의 역할과 살림, 세금과 정부 지출. 이야, 새로 생긴 공원 정말 멋있다. 이런 멋진 공원은 누가 만드는 거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만드는 거야. 세금으로 만든 거라고? 세금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이 나누어 내는 돈이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해. 우리나라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외국인도 세금을 내고 있어. 또한 경수 아버지의 월급이나 기업이 버는 돈에서도 세금을 떼고 있어. 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아빠 월급도 더 많아지니까 안 내는 게 더 좋겠다. 그렇지 않아.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국민들이 안정 속에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한단다. 그럼 세금으로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아주 많은 일을 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첫째, 나라를 지켜주는 일을 하는데 세금을 사용해. 군인들이 없게 되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싸울 힘이 없어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될지도 몰라. 둘째,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지켜주는 일을 하는데 세금을 사용해. 경찰관들이 없으면 강도나 도둑들이 활개를 치게 돼서 범죄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지. 셋째, 학교를 짓거나 교육을 하는데도 세금을 사용하지.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단다. 넷째,
공원, 박물관, 문화유적 등 문화시설을 관리하는데 세금을 사용한단다. 정부가 이런 문화시설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없단다. 다섯째, 도로, 항구, 댐, 비행장 등을 건설하는데 세금을 사용한단다. 이런 곳이 없다면 사람들은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가난하거나 불편한 사람을 돌보는데 사용한단다. 우와, 세금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세금은 정말 꼭 필요한 거구나. 너희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아니? 우리도 세금을 낸다고? 세금에는 사람이 직접 나라에 내는 직접세와 물건을 살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로 나눌 수 있어. 즉, 너희가 먹는 그 아이스크림의 가격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의 대부분을 세금이 담당한단다. 세금을 잘 내야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 경희야, 너 좋은 사람 되라. 무슨 말이야?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 먹어서 세금을 내라는 거지. 자,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재원. 공공재원에는 일반세, 목적세, 그리고 조세비용. 조세비용이라는 건 무슨 감면을 한다든지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공공재원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회보험. 그래서 그 사회보험의 재원에 관한 부분. 사회보험 가운데 세 번째가 사용자 부담 보험료. 그리고 네 번째가 이런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조세 관계에 관한 부분 살펴보고, 다섯 번째가 공공재원의 파트너인, 또 다른 측면에서 재원인 민간재원. 오늘은 민간재원의 5가지, 정부의 보조금, 기부금과 후원금, 이용료, 모금, 그리고 마지막 각 직장에서, 산업체에서 직업복지적인 측면, 이렇게 5가지를 민간재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재원 마련의 의의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4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의 각종 계획과 프로그램들은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가 어렵겠죠. 재원이 없는데 어떤 사회복지 정책도 계획도 프로그램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가 사회복지 각 부분의 문제에 대안을 추진하고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필수 요건이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공공재원의 조세는 납세의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 부분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세 번째가 복지재원은 증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지 못하죠.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것. 그러려면 현재 재원 구조 갖고는 새로운 복지의 욕구들을 충당할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증세가 필요한데, 이해관계자, 세금을 누가 낼 거냐? 받는 건 많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는 것, 즉 세금을 내는 데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복지 정책 사업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재원의 중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복지의 다양성, 또 그리고 사회 양극화 현상에 초래되는 것들은 사업의 증가반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이 우선순위는 가치가 충돌되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그래서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납세의 의무라고 하는 것, 곧 오늘 공공재원을 투입하는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확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헌법 제2장 38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로 국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고요. 따라서 이 납세는 조세라고 하는 측면으로 국가가 보상 없이 국가 활동에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 의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과세는 국민의 활동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공평주의가 과세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법률에 의해서만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죠. 과세할 수 있다라는 조세 법률주의를 원칙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소득이 많든 소득이 적든 또는 없든 이런 구조화에서 결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을 국세 그리고 지방세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쳐진 국세를 가지고 사회보장 제도를 갖는 것이나 또는 우리 공공구조를 갖는 것도 있겠고 또는 저액 소득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통해서 생활구조나 사회보장 제도 여기 사회 서비스까지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복지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납세 의무, 조세에 대한 부분들은 필연적이고 그리고 납세 의무를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조세 공평주의, 조세 법률주의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더 앞서 나간다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대부분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뭐 한 끼 식사를 할 때는 물론이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소도구들, 필기구나 책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치안, 복지 등 정부의 일상적인 활동 대부분에는 비용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얻고 있을까요? 정부는 세입의 대부분을 조세 수입, 즉 세금을 통해서 충당한다. 그래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고 조세는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것이죠. 조세나 조세 외 수입을 통해서 세입, 즉 국가가 객출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세출에 대한 부분도 세우고 이게 바로 예산안이 되겠고 이런 예산안이 재무 구조가 되고 정부가 이를 통해서 국민의 욕구 또 국가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부로서의 기능들을 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의 기능이란 뭐냐? 자원을 분배하는 일이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는 것이고 더욱이 경제 안정화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조세제도의 기본 근간입니다.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가 나누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보통세, 목적세, 국경을 기준으로 하면 관세나 내국세, 납세자와 담세자의 이체업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룹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이것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큰 틀 안에서 조세 제도는 소득세, 소비세, 부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분의 한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세금과 공생하고 있냐라는 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한 편 보시죠. 태어나니 주민세,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 전기세. 이처럼 우리 생활 속 곳곳에는 알게 모르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생들도 세금 낸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학생은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뛰어들지 않다 보니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직접세도 있지만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간접세도 많아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학생의 하루로 들어가 볼까요? 1학기가 개강한 지 벌써 2주.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건 1도 적응되지 않죠. 눈 떠보니 수업 20분 전! 가방에 보이는 물건을 일단 다 쓸어 담고 택시를 탑니다. 부모님 찬스 쓰시는 분들도 있죠. 아슬아슬하게 세이프하고선 열심히 오전 강의를 듣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은 안녕. 수강 신청 잘못해서 시간 촉박한 날 꼭 있죠.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간편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삼각김밥을 픽하고요. 수업 시간까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커피 한 잔에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흡연하는 학생들도 있죠. 금연구역 지키는 거 아시죠?
수업 끝났다고 마냥 편히 놀 수 있는 대학생 아마 없을 겁니다. 취업 위해서 짬짬이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도 가끔은 문화생활 위해서 영화 한 편 보기도 합니다. 용돈에 보태고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많죠. 대망의 술자리! 빠질 수 없습니다. 술잔을 짠 부딪히면서 내일은 나는 더 괜찮을 거야 하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고 있던 세금들 이렇게나 많습니다.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만요. 내더라도 우리 알고 내면 좋겠죠? 여러분! 구독에는 세금이 들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자, 간접세 얘기가 나왔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상품 금액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내고요. 그래서 합계가 되겠죠. 오른쪽 영수증을 보시면은 부가세 면세 물품이 있고 부가세 과세 물품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면세에는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세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있다. 그래서 상품 가격에 이미 포함된 부가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낸 상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부가세는 사업자가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함으로 인해 갖고 대신 세금을 받았다가 우리의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사회보험 제도 안에서 오늘 수업 안에서 공공재원 가운데 사회보험도 들어가는 거니까 선예를 통해서 한번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시죠.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0대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을 앞둔 미래 가입자 여러분, 국민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보험 제도가 뭔지 궁금하시죠?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를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에는 흔히 4대 보험이라 불리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연금보험입니다.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서 노후에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노후준비 방법이에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어서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납부한 보험료는 노후에 매월 평생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은 완전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라는 점,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노후 준비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장에 이어질 때 페이지 98쪽 사회보험의 재원에 관한 부분 때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비친 것처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 95쪽부터 97쪽까지 오늘 공공재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공공재원은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국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없이 법률에 의거하여 거두어 들이는 수입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동영상 한 편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원의 첫 번째는 일반세입니다. 일반세라는 것은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즉 직접세를 의미하는 건데요. 조세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를 직접세로 받아서 국가가 요 몫은 국방에 쓰겠다. 또는 소비세를 받아서 우리의 교육에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세금 직접세를 징수하여 이것을 우리가 일반세로 받아서 동영상에 본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에 들어가는 그 예산의 일부를 우리는 일반세, 직접세라고 하죠.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 소비에 부과하는 세를 소비세라고 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재산세 이렇게 명명하죠.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가운데 개인소득세,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기도 하죠. 또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소득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공공재원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을 다루는 데서 좀 의미 있게 유심히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표에서 보인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즉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밥그릇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는 국가가 운영하는 세금이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세금이다 라고 해서 신고주의와 부가주의라는 측면에서 구분은 있고요. 그건 좀 이따 세금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까, 지방세 차지하는 비중이 클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지만 17개 시, 도 가운데 역시 수도권인 서울, 경기 지역은 아무래도 지방세 비중이 클 수밖에 없죠. 왜? 전체 국민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와 상대적으로 지방인, 전라도나 경상도 또는 강원도 쪽에는 인구도 작기 때문에 지방세가 그만큼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에서의 우리가 이해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국세가 한 75%를 차지하고요, 지방세가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 세금의 종류가 도표에 나와 있는 국세가 14가지, 지방세가 11가지가 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라는 것, 관세라는 것은 외국의 물건이 국내로 들어올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국세라는 것은 국내 안에서, 그래서 보통세와 목적세라고 하는 구분으로 구분이 되고요.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앞장에서 세금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포함이 되고, 간접세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고소비나 승용차, 골프 클럽 이런 것들을 살 때 내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술값에 포함되는 것을 주세, 재산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그리고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이 간접세예요. 우리의 경우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55대 45 정도, 간접세가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비중이 커져야 우리의 재무구조가 안정화된다라는 측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와 따라서 목적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는 세금이죠. 교육을 위해서 내는 세금은 교육세, 농어촌 발전을 위한 건 농어촌 특별세,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내는 것을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커져 사상 처음 55% 선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 수입 230조 원 가운데 직접세가 127조 3천억 원, 간접세가 10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국세 대비 직접세 비중은 55.3%, 간접세는 44.6%로 집계됐습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소득세, 법인세 등을 말하며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접세 비중의 상승은 조세 형평성의 개선을 뜻합니다. 자,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95쪽부터 97쪽까지 오늘 세금에 관한 특별히 공공재원의 충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금, 일반세, 직접세와 간접세라고 구분이 된다는 걸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직접세가 뭐냐?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죠. 이 직접세는 소득세, 소득이 있음으로 인해서 법인이 소득을 내든 개인이 개인별 소득을 갖고 내는 세금들, 이건 소득세고요.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상속 받는 것, 거기에 따른 상속세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직접세에 들어갑니다. 간접세란 뭐냐?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하고,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 형평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따라서 직접세 대 간접세의 적정은 20대 44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세목별 직접세 간접세 세수 비중 추이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55대 44 아까 앞에서 우리가 동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목적세입니다. 지출 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이죠. 교육에 들어가는 건 교육세, 그리고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세를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죠. 좀 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유류세입니다. 어제까지 무려 18주째 연속 상승했던 기름값. 그나마 모레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하면서 그 상승세는 좀 꺾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유류세는 일단 교통세가 529원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이 교통세의 15%인 교육세, 그리고 또 26%인 주행세가 각각 붙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름값이 얼마건 간에 유류세는 정액으로 746원, 지난 9년 동안 고정돼 있었습니다. 유류세가 이렇게 전체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내려도 기름값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변명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유류세를 내리니 기름값에도 곧장 영향을 줘야 할 텐데 여기에는 또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특정 상품에 붙는 세금이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보다는 배기량이 큰 고급 승용차를 모는 고소득층에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올릴 때는 재빠르면서 내릴 때는 더디기만 한 업체들이 과연 유류세 인하에 맞춰서 기름값을 잘 내려주겠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리 사놓은 재고를 소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기름값을 내렸는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6개월이 지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또 정책의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기를 바라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유류세였습니다. 목적세 가운데 이 유류세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보셨듯이 현행 유류세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듯 목적세가 가지고 있는, 즉 지출 용도를 정해놓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세가 다른 정책 목적과 경합하여 재원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일반적 증액과 신축성에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직접세들의 경우에는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국방, 외교 또는 사회복지 등 많은 것들을 이 직접세에서 쓰려고 하니까 경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확보할 거냐,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이 목적세는 증액하는데 신축성,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죠.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정책 부분과 경합할 필요가 없겠죠. 재원 안정성이 가장 안정된 세원이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직접세보다 이런 목적세들에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 부분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단점은 뭐냐? 재원의 확대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조세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매번 무슨 환경세도 내야 되고 유류세도 내야 되고 뭐 교육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낸다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가 목적세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세 저항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목적세는 한국의 경우에는 교통세나 교육세가 포함이 되고 미국의 경우에는 소셜 세큐리티 텍스라고 해서 사회 보장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재원 가운데 이제 조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조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조세에 들어가는 비용이 뭘까? 뭐 이런 측면에서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가지고 있는 교재의 98쪽 부분에 보면은 조세 비용이라고 해서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동영상 한 편 보시고 학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또 기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요. 이 밖에도 2020년 달라진 세금 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해 세금 제도도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제도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창업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종전 148개 업종에서 245개 업종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했는데요. 다만 도소매업을 비롯해 금융보험업,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주점업 등 과잉 경쟁이 우려되는 업종과 고소득 업종,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과 함께 가입 대상이 제한됐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란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 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이자와 배당 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다만 직전 세계년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를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했습니다. 또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따라서 올해부터 당해연도 추가 납입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기한 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가 불가능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는데요. 이 밖에도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편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가산세가 2%에서 5%로 인상됐습니다. 이상 2020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해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또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아울러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청구와 수정 신고가 허용되는데요. 이 밖에도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되는 한편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와 함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인상됩니다. 자, 이렇듯 비과세, 감면, 공제 또는 면제 이런 걸 우리는 조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걷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면하고 공제하고 면제해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감당하는 것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집단의 조세를 감면, 공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우리는 조세 비용이다. 두 번째로 조세를 감면해 주든지 공제해 주든지 면제하는 것은 그만큼 납세자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담겨져 있죠. 세 번째로 조세 비용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의 감소를, 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죠. 네 번째는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의 조세 비용의 혜택을 입는다는 점에서 소득의 역진적, 도리어 더 혜택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수혜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동영상 한 편 보시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진행됩니다. 핵심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 5천 명이 줄어든 555만 명에 그쳤습니다. 5월 달에 8만 2천 명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 8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냈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에서 3% 정도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총 23만 명, 납부 면제자는 총 34만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도 연간 4,80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연구와 개발 설비 등 특정 9개 분야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합쳐 통합투자세액 공제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 대상도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액 공제 대상 투자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밖에 투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연도 투자액의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2%, 중소기업은 10%를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의 추가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세입의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아니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게문을 닫아야 되고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감소 현상들이 예측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결국 수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직접적으로 그 긴급 재난비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형태지만 오늘처럼 조세 비용 측면에서 감면 깎아주기도 하고요. 또는 공제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면제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 측면에서 조세 비용이라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때문에 공제해주기도 하고 보험료를 공제하고 의료비를 공제하고 교육비를 공제하고 또는 저축 상품의 비과세를 해주기도 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부금을 공제해주기도 하고 증여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기도 하고 상속세를 경감하기도 하고 징수를 유예하거나 개별 서비스를 면제해주는 내용들이 바로 장애인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동영상 한 편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예전과 비교해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나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장애의 벽에 가로막혀 힘들어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장애를 편견과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바로 거기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도 출발하는데요. 다름을 인정하고 한 발 더 다가서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만나 만들어낸 장애인 조세 지원 제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그들을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정해진 날인데요. 국세청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200만 원씩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의 의료비를 비롯해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됩니다. 여기에 장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 원금이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모든 종합소득자가 해당되지만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암 등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따라서 암 등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조세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비과세 저축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조세 지원 제도는 소득세뿐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에도 마련돼 있는데요.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경우 연간 4천만 원까지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연명수를 곱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차원에서의 장애인 세제 혜택은 장애인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5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장애인 1인당 한 대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대상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면제할 승용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 존비석 등과 공동으로 구입하는 승용차가 해당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 조세 지원 제도가 그 중심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조세 지원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조세 지원 제도, 공제나 감면이나 면제나 경감이나 유예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세금을 공제해준다라는 것이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그래서 출산했을 경우에 우리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90일 3개월 보장돼 있잖아요. 또 출산 이후에 육아휴가 1년 12개월 또 보장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15개월 동안 출산과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재고용되도록 돼 있는데 상당 부분 아직도 사회 저변 안에서는 이것이 살아있는 법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따라서 세액을 공제함으로 인해서 재고용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용 좀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고령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를 대폭 감면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과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60살 이상인 사람이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받습니다. 내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2년간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즉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공정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분배의 정의고요. 이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이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그만한 세액을 공제함으로 유인책을 두는 것이죠.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요. 이 대상은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중견기업은 추가하고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 후 3년에서 10년 이내 종전기업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 하에서 세액을 공제해주거나 또는 면제해주거나 감대하는 것은 다 조세의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우리가 깊이 공공재원의 한 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 98조 두 번째 사회보험의 재원입니다. 재원이라고 하니까 사회보험의 재원은 궁극적으로는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는 소득비의 보험료와 정액보험료로 나눠져 있다.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소득 비례 또는 정액인데, 소득의 비례에 따라서 보험료를 객출하는 걸 우리가 소득의 일정률을 객출한다라는 의미죠. 즉 표준 보수 원액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 소득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격출하는 것이고 200만 원의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보험료를 격출하는 것. 이렇듯 소득의 비례에 따라서 일정률로 각출하는 것을 우리는 소득비례 보험료라고 하고요. 정액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농업인에 있어서 국고보조 지원액이 있는데 월 보험료는 바로 기준소득 월액에 따라서 910만 원 이상과 910만 원 미만 이 두 가지로 따라 구분만 될 뿐이에요.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상, 81,900원 미만 이렇게 구분이 되니 91만 원 이상의 기준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원액은 월 49,950원 정액을 지원한다. 이래서 정액보험료고 그리고 91만 원 미만의 자들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2분의 1 정률을 지원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액과 정률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보험 보험료의 종류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4대 사회보험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4대 사회보험에 따라서 각각 보수 월액 보험료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 이건 소득비례 보험료고 그와 달리 특정 대상자들에게 국고보조 지원액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액을 지원해주는 보험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다르게 민간보험의 보험료와 사회보험 보험료 이건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보험 보험료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9% 그래서 사용주가 4.5%로 본인이 4.5% 이렇게 보험료를 격출하는데 그와 달리 민간보험 즉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와 사회보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민간보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자유계약을 맺어 개인적 필요성, 지불 능력에 따라서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돈이 되겠죠. 이게 생명보험 또는 교육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이건 어떻게 돼요? 자유계약을 맺어서 필요성과 지불 능력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격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왜 그러냐? 사회적 위험을 공동체가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공동체를 위한 돈이 되겠죠. 보험 통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질병 또는 노후의 소득, 산업재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고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건 어때요? 그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한 비용이다. 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재원, 보험료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9%죠. 그래서 근로자하고 사업주 모두 동일하게 기존 소득월액에서 4.5%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월 보험액에서 6.12%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거 있으니까 2021년도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살펴보면서 따라서 보험료율이 몇 %, 건강보험은 현재 6.12%로 나와서 그거의 절반이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3.06%, 50대 50 나눠서 하고요.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의 6.5%.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가입자 부담이 50%, 사업주 부담이 50%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고 하는 게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0.6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종업원 수에 따라서 요건 사업주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산재보험은 산재 보험 가능성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광업이나 또는 임업의 경우는 굉장히 보험료가 높습니다. 금융이나 또는 운수창고업들은 대체적으로 보험료율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건 산재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낮다. 이걸 세분화되어 있다. 이 사회보험 재원의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세금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재원의 분배적인 측면에서 기본 원칙들은 갖고 있다.
교재 99쪽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험 재원의 기본 원칙은 뭐냐? 3자 부담 제도이다. 그래서 트라이파타이트 스킨이라고 하는데 3자 부담 제도란 사회보험의 수익자인 기업자, 가입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고용환자와 사회 안정의 책임자인 정부 이 3자가 사회보험의 재정을 어떻게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래서 3자 지불 방식, 3자 부담 방식 이렇게 공동 부담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국민보험법이 1911년도에 시행되는 최초의 3자 부담 방식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재원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 보험료를 어떻게 분담했느냐? 노동자가 4, 사용자가 3, 정부가 2 이렇게 비율별로 해서 3자가 동시에 부담을 했다. 실업보험 급여료는 사용자와 노동자만 동일하게 1대1 부담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하에서 3자 지불 방식, 3자 부담 제도라고 하는 것들로 사회보험의 재원이 누가 재정을 분담하느냐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서 100페이지 사용자 부담 보험료. 과거에는 고용주 이렇게 했는데 사용자나 고용주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갖고 있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랬더니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50% 부담한다라고 나왔잖아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근로자야 본인의 사회적인 위험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업주, 즉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사회보험료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돼? 이런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기업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진 않아요. 왜? 돈을 내가 내니까 사업주가 부담하니까 사회보험 역시 사용자의 비용을 증가하는 이윤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징을 갖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용자들이 사회보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생산 원가를 증가하게 시키게 되고요. 생산 원가가 증가되니까 상품 가격이 인상되고 상품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화됨으로 해서 상품의 판매량이 감소가 되고 감소가 되니까 기업의 이윤이 감소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사용주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료라는 것은 사회적인 임금이고 그 임금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의 감소고 세입의 감소에 따라서 정부는 수혜자, 즉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자 부담 보험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넘기셔서 103쪽입니다. 보험료와 조세입니다.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임금의 일부로 보는 학설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와 조세는 빈곤 완화, 소득의 안정, 불평등의 완화 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조세는 부담 능력에 따라 그리고 보험료는 급여의 가치, 즉 장차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장연금과 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소득 역진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좀 설명하려면 복지재원으로서 조세와 보험료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박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조세는 대단히 누진적이죠. 그리고 소득의 상한선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을 고려해서 인적 공제가 세금에 담겨지고 그래서 면제니 감면이니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즉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라는 측면이죠. 하지만 보험료는 역진적이죠. 소득의 상한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층들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적 공제가 없어요. 건강보험료 소득이 있는 사람
이게 한 가족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보험료를 내게 돼 있고요. 국민연금은 가족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아니라 한 개인, 즉 보험 가입자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인적 공제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부담 능력 고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한선은 있지만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반드시 50%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측면 하에서 부담 능력 불고려한다라는 측면이 보험료와 조세의 차이점들에 관한 부분이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106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간재원입니다. 민간재원은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부 보조금, 그리고 기부금과 후원금, 세 번째가 참가 비용이나 또는 3자 지불 이용료에 따른 이용료가 해당이 되고요. 모금과 그리고 직업복지, 산업복지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이죠. 정부가 해야 할 사회복지 사업을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임하면서 지불하는 자금, 재정, 비용이다라는 측면이죠. 동영상 한 편 보시면 조금 설명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더욱 투명하고 더욱 편리하게 국민의 행복을 지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만들어갑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왜 필요할까요?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하지만 해마다 그 규모는 커지지만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이 없어 중복, 부정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국민들의 혈세는 눈먼 돈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반영, 추진단 출범, 시스템 개발 등 체계적 준비를 거쳐 201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어떤 내용이며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560여 기관의 정보 연계로 사업의 중복 여부, 수급 자격, 지출 증빙, 사후 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중복 수급, 부정 수급이 원천 차단되어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이 시스템화되고 실시간 관리됩니다. 이에 따른 업무 효율화로 보조금 담당자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고 업무는 더욱 투명화되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 국민들에게 보조금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고 국민들이 보조금 업무를 편리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낭비 예산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희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업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달라지는 정부 3.0의 대표적 혁신 사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이 더 투명해집니다. 교재 중편에 보면은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해야 할 사회복지 사업을 누구에게?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임됨으로 인해서 지불하는 자금을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죠. 정부 조직의 관료주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과 민간 조직이 갖고 있는 전문성, 융통성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윈윈의 제도이죠.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보조금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선호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정부의 감사, 상당한 제약과 통제를 받게 되니 이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정부 보조금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외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이 교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고 있다는 측면.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충한다는 측면과 함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상당 부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마 세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가 페이지 107조 기부금과 후원금입니다. 컨트리뷰션, 그래서 기부금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기관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조건 없이 주는 증여를 말하는 것이죠. 동영상 한 편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진우션의 션이 사이클 대회에 참가해서 다시 한번 기부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션은 지난 토요일 사이클 경주대회에 참여해서 300km를 달린 이후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전해 푸르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후원받은 금액은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션은 기업을 통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기관의 주요 재원이 바로 기부금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또 다른 측면 하에서 기부금들이 증액되는 건 역시 사회구조 안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있고 또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모금의 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독립재단 또는 가족재단, 결국 사회적인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또 그리고 일정 부분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오늘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가족들이 이렇게 집단화하면서 종교, 교육, 사회복지 부분에 일정한 기부를 하는 형태들을 나눠보고 있고요. 기업 재단들이 자신의 이윤을 재원으로 해서 만든 재단, 삼성공익재단, LG사회복지법인, 국내 기업 재단들이 있고요. 운영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또는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재단으로서 대학의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대학 지원. 그래서 각 대학마다 장학재단을 두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지역사회재단. 그래서 기부자의 신탁으로 자금이 마련되는 재단이죠. 우리의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런 경우에 그 1억씩 기부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부자들의 지층과 관심에 따라 자원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세 번째가 이용료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제3자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적절한 자기부담금, 이걸 이용료로 내는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하는 경우에는 무료면은 급식 비용을 안 내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이 중식을 제공받을 때에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본인이 내는 것, 그걸 우리 이용료라고 하죠. 동영상 한 편 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프 연습장. 82세 장규환 씨가 멋진 스윙 실력을 선보입니다. 평일 오전이면 이곳에 모인다는 25명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골프클럽의 회원들. 어르신들은 함께 골프를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되찾았습니다. 복지관에 이제 이렇게 프로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같이 이제 운동과 취미를 겸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즐거운 거죠. 예.
만만치 않은 비용 탓에 은퇴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스포츠지만 이곳에서는 월 3만 원이라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취미 활동으로 이제 신체적 건강과 팀워크 도모를 통해 이제 골프를 치면서 이제 몸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사귈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한국 무용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섬세한 손끝, 발짓 표현으로 고운 자태를 선보이는 어르신들. 취미 생활은 물론 건강 관리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춤을 한번 와서 하다 보니까 좋았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발표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이렇게 무릎 때문에 아프고 고생을 했는데 건강이 나도 모르게 좋아졌고. 자기 개발을 위한 외국어 수업도 인기. 늦깎이 영어 공부가 쉽진 않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는 젊은이들 못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승기하고 통화해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승기. 첫째는 여가 선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손주들하고 이야기나 대화할 때 조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9.97%.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건강하고 자신 있는 모습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또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이제 사회에도 적응을 하시고 또 자녀들과 또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을 떨치고 활기찬 인생의 2막을 펼치는 실버 세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 생활금융이 갑자기 필요할 때 난 어디서 빌려야 하나.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프 연습장. 82세 장종환 씨가 멋진 스윙 실력을 선보입니다. 평일 오전이면 이곳에 모인다는 25명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골프클럽의 회원들. 어르신들은 함께 골프를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되찾았습니다. 복지관에 이제 이렇게 프로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같이 이제 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이용료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합니다. 민간 제한 네 번째입니다. 모금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충당 방법의 하나로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모금은 기관의 재원일 뿐만 아니라 기관을 홍보하는 수단도 동시에 반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금은 기획, 조사, 프레젠테이션, 사후평가 등 각 단계를 거치는 등 대단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책임성 있는 이런 내용들로 따라서 결과 평가는 기관의 큰 모금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료 하나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복지입니다.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말하는 것이죠. 피용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 사택 제공, 사내 후생시설, 출퇴근버스, 사내 취미 서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직업복지 안에 민간 재원으로서 한 자리 영역을 차지하는데 기업에서는 세금이 부담되는 임금보다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직업복지 형태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좋은 근로 환경에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장을 마치 호텔이나 박물관처럼 꾸몄는데 김종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실내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은 내부에서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하면 각종 환경오염을 생각하지만 이 업체는 전혀 다릅니다. 공장 내부도 호텔처럼 꾸몄고 외부에도 잔디를 심어 마치 공원 같은 느낌입니다. 직원들이 함께하는 공간이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회사의 또 자부심이고 그 자부심이 영향이 돼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가공하는 이 업체는 전문 디자인 회사를 연상케 합니다. 하천과 연계한 쉼터 등 내외부 할 것 없이 직원들의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좋은 근로 환경에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아름다운 경영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10년 이상 근속자가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일하러 오기보다는 즐기러 온다는 생각으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한 이 회사는 공장을 박물관처럼 지었습니다. 공장 곳곳에 있는 조형물은 예술품 그 자체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정원과 나무들을 보면 공장이 갤러리라고 극찬을 합니다. 과거의 작업 공간을 떠나서 이제 생활 공간이고 행복 공간으로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모습이고 앞으로 이런 공장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산업 환경이 바뀌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들 기업은 뛰어난 기술 경쟁력도 갖고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 부문에서 국내 1위인 업체가 있는가 하면 다소의 특허를 보유한 업체도 있습니다. 따뜻한 직원 배려가 결국은 회사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들 업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종술입니다. 네, 민간 재원 가운데 5번째 직업복지 살펴봤습니다. 보신 바대로 직원들의 그 생산성 향상 또는 이직률을 낮추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아마 민간 재원 가운데 직업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임시직은 배제하고 정규직에만 제공되는 단점도 있겠고, 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직업복지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 유지,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 직업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심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11조 하단부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끝 아랫부분에 보면은 퇴직금 제도 역시 과거에는 직업복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기업이 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퇴직금 제도는 직업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였지만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법정급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변화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퇴직금 제도는 직업복지라기보다는 우리의 또 다른 노후 소득의 한 축인 연금 제도로 전환되었다는 것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5장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에 관한 수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세나 오늘 얘기했던 재원에 관한 부분들 결국 경제와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 정책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복지의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